안녕하세요. 꾸벅하고 인사드립니다. 저는 보육원 출신의 21살 사회초년생입니다. 부모님은 얼굴도 모르고 일가 친척도 하나 없습니다. 천의 고아로 18에 어른이 됐습니다. 보육원을 나와서 자립을 했거든요. 그리고 19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이게 일생일대의 실수이자 비극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 분수에 맞지 않는 횡재는 결국 횡액으로 변한다는 거였어요. 어리석게도 로또 맞은 줄 알았으나 실은 쪽박이었던 슬픈 사연을 하마터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뻔했던 그 악마 같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갓난아기 때부터 보육원에 맡겨져 시설 선생님이 엄마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제 이름도 시설 선생님이 지어주셨습니다. 민초이. 감사하게도 예쁜 이름이라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아마 다른 원생들과 구별하기 쉬운 이름으로 지으셨겠죠. 저의 생애 첫 기억은 선생님의 손을 잡고 언덕을 부지런히 올라갔던 기억입니다. 날씨는 쾌청하고 새소리가 들리고 그 언덕 끝에는 제가 살았던 보육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가족이 엄마와 아빠, 아이로 구성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엄마 선생님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초등학교 입학 전에 담당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떠나시면서 알게 됐죠. 선생님이 제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도 처음엔 떠난 엄마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엄마한테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엄마, 언제 와요? 언제 날 데리러 올 거예요?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보낼 주소를 몰라서 그냥 서랍장에 쌓아두기만 했는데 점점 제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되면서 그 편지들은 끝내 보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엄마 선생님과도 익숙해졌고 그분 역시 저를 예뻐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공원을 가게 됐는데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가운데에서 폴짝폴짝 뛰어가는 아이를 보고 그때 처음으로 일반적인 가정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처럼 20명의 아이들과 선생님 한 분을 엄마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보육원에서 제일 친했던 친구 훈이는 6살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할머니가 잠시 보육원에 맡긴 아이였는데 입소한 첫날부터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훈이 동생 민이도 오빠를 따라 우는데 저는 남매가 왜 우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바보같이 왜 울지? 하고요. 나중에 알게 됐죠. 훈이는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고 저렇게 울 정도로 부모님과 좋은 추억이 있었다는 것을요. 이렇게 보육원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과 저처럼 부모가 돌아가시고 없는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자랐습니다. 저희는 단체로 이동할 경우 보육원 차를 타고 다녔는데 저희가 차에서 내리면 다들 흘깃흘깃 곁눈질을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보육원 차를 타는 게 싫었어요. 보육원 살지? 너 엄마 없지? 우리 엄마가 그랬어. 고아니까 놀지 말라고. 단지 고아라는 이유로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전교 학생이 참여하는 줄넘기 대회를 했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처음 맛보는 성취감에 뿌듯해 있을 때 몇몇 아이들이 빈정거리면서 저를 조롱했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애는 역시 다르네. 고아원에서 할 게 없으니까 줄넘기 연습만 했겠지. 맞아.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야, 그냥 가자. 냄새나는 애들이잖아. 집 없는 고아 냄새.
아이, 지독해.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야! 죽을래? 소리를 지르며 한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맞붙어 싸웠습니다. 마침 옆을 지나가던 훈이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와서 같이 싸워주었습니다. 절대 다수와 고와 둘의 싸움은 무승부로 끝났고 훈이와 저는 둘 다 얼굴이 터져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엄마 선생님에게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헛발을 짚어서 다쳤다고 둘러댔습니다. 그 일에 대해 입을 여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춘기 때는 항상 긴장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보육원 시설에 다니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귀신같이 제가 시설에 사는 걸 알았고 고아라고 과하게 동정하거나 과하게 놀리거나 피하면서 저를 보통의 평범한 친구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의 생활 여건이 그리 나쁜 것도 아닌데 학교에 가면 늘 상대적 빈곤에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풍족하게 모든 걸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간혹 부모님이 자식을 다시 되찾으러 오는 일도 있었는데 제 친구 훈이가 그랬습니다. 고2 때 훈이 엄마가 보육원을 찾아와 훈이와 민희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요. 훈이 남매는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친엄마 집에 다녀왔는데 훈이는 엄마를 보러 가는 일이 좋으면서도 떨린다고 하더군요. 집에 갔는데 가정집을 처음 본 거지. 엄청 신기하더라. 냉장고 문을 여니까 락앤락 같은 게 착착 포개져 있고 화장실에는 욕조도 있어. 나 혼자 반신욕이란 걸 해봤는데 최고야, 최고. 저희는 단체 생활을 하니까 장난감도 공용으로 사용하고 옷도 커다란 옷장에 있는 것을 선착순으로 입었거든요. 목욕도 공중목욕탕을 이용하는데 개인 욕탕을 사용할 수 있다니 그것도 부러웠습니다. 뭔가 몽글몽글한 감정이야. 난생 처음 사랑받는 느낌? 내가 사고 싶다고 하면 엄마가 바로 사주시고 계속 뭘 먹이려고 해. 이미 빵을 먹고 있는데 참외를 깎아서 입에 넣어주는 거지.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부러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사랑이라는 감정, 사랑하는 사람, 가족. 저도 언젠가 경험할 수 있을까? 저도 후원자님 가정과 매칭되어 보육원 밖으로 나들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 장로분의 집에 초대되어 갔었는데 그 집에 사는 언니도 저를 이뻐했고 남자 동생도 저를 잘 따랐습니다. 이런 나들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보육원으로 돌아오면 저희는 약속이 난 듯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짧은 하루를 보냈을 뿐인데도 그 집이 너무 그립고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런 후원은 지속되지 않았고 대부분 단발로 그쳤습니다. 절친인 훈이가 친엄마 집으로 떠나고 보육원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절절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18의 보호 종료 시기가 다가오자 자립한다는 기대와 설렘도 있었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 내몰린다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그때 저에게 힘이 되어준 분이 계셨습니다. 김희선 원장님. 저희 보육원에 6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셔서 진료봉사를 해주시는 치과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보육원을 찾아오셨으니 무려 10년을 한결같이 봉사활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원장님은 1년에 2번 내과, 안과, 치과 소속의 의료진과 함께 보육원을 방문해 진료봉사를 해주셨고 제가 그 선생님의 보조를 맡아서 친해졌습니다. 사실 보조라고 해봤자 저도 어린 원생들이 차례대로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줄을 세우는 수준이었지만 원장님은 저를 여러모로 챙겨주셨습니다. 원장님은 보육원생들의 구강검진과 면담을 하시고 필요하면 레진 충전, 스케일링, 유치 발치 등의 진료를 해주셨습니다.
치약 칫솔 세트와 후원금도 전달해 주셨어요. 원장님은 제가 핏덩이 시절부터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라는 걸 알고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초이양, 괜찮아. 다 괜찮아. 부모님은 모두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그리고 초이양을 위해 늘 기도하고 계실 거야.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주어서 고마워. 그러면서 제 등을 토닥토닥 해주셨는데 그때 해주신 모든 것들이 저에겐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훌륭하시고 천사 같은 선생님도 제가 보육원을 나가면 이제는 영영 못 본다고 생각하니 울적하더군요. 저는 검진이 다 끝나기를 기다려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머, 초이양. 초이양도 고생했어. 우리 이제 또 6개월 후에 보겠네? 아마 그땐 제가 없을 거예요. 아니, 왜? 초이양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어? 꼬맹이 때부터 봐서 그대로인 줄 알아. 어떻게 자립할 준비는 다 했어? 기숙사가 있는 회사에 면접을 봤어요. 큰 이변이 없는 한 합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시험을 잘 봤어? 그것보다 제가 보육원에 살고 있다니까 면접관이 우셨어요. 제가 너무 멋지고 빛나 보인다고도 하셨어요. 아마 제 환경이 불쌍하고 어둡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일수록 샛별이 더 빛나 보이잖아요. 어쩌면 그분이 안목이 있어서 초이양의 가치를 알아본 거겠지. 초이양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걸 잊지 마. 그리고 자립은 또 다른 기회야. 이제 뭐든 할 수 있어. 초이양,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요. 응원할게. 맞다. 이건 내 전화번호. 서울에 오게 되면 꼭 연락해요.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 지체 말고 연락하겠다고 꼭꼭 약속해요. 김희선 원장님은 제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어디를 가든 저답게 살라고 응원해 주셨고 저는 그 말에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 해주신 말씀은 제가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지침이 되었고 언제 어디서든 마음속 깊이 되뇌었습니다. 이윽고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되었고 저는 보육원을 떠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보육원 퇴소 전날 보육원 원생들이 저 몰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자립을 축하하며 저를 응원하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서 보낸 19년의 삶을 정리하는 짐을 싸는데 캐리어가 남을 정도로 짐이 적어서 민망할 정도였어요. 캐리어 하나를 다 채우지도 못하는 제 인생이 몹시도 씁쓸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혼자 서울역으로 갔어요. 열차를 타고 출발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더 이상 마음 둘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때 좀 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없이 손수건을 건네주셨어요. 저도 말없이 눈물을 닦으면서 서울역에 도착했고 곧바로 회사 기숙사로 향했어요. 기숙사의 짐을 한두 개씩 푸는데 쓸쓸했습니다. 내 삶은 쓸쓸하고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숙사는 1년도 안 돼 나오게 됐습니다. 회사를 그만둬야 했거든요. 기숙사에는 4명이 한 방을 썼는데 어느 날 룸메이트 하나가 10만 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친구는 도둑을 맞았다며 그 돈을 훔쳐간 사람으로 저를 지목했고 당연히 제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모두들 믿어주지 않더군요. 야 민초이, 내놔. 네가 가져갔지? 어디서 모른 척 입 꾹 닫고 있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왜 네 돈을 가져가? 헐, 민초이가 아닐 리가. 원래 고아들 손버릇 나쁘기로 유명하잖아.
야, 그만해. 고아가 그런다는 편견과 선입견 좀 버려. 편견 좋아하시네. 야, 좋은 말 할 때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결국 당사자가 돈 10만 원을 고향 친구에게 급하게 빌려줬던 일을 나중에 떠올리고 사건은 무마됐지만 끝까지 저에게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룸메이트들도 사과를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저는 서운함을 넘어 분노와 증오심에 휩싸였어요. 억울했고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한 공간에서 숨을 쉬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홧김에 사직서를 내고 기숙사를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는데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회사를 박차고 나오니 막막했습니다. 정말 망망대해 나홀로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거친 파도가 몰아닥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보육원에 있을 땐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잠잘 때 같이 잘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퇴소하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니까 외롭고도 막막했습니다. 깜깜하고 텅 빈 방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서둘러 일자리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고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편의점을 비롯해 많은 직장이 가족의 보증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친구 중에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고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기도 했어요. 저는 고깃집에서 일했습니다. 보육원 시절 배고팠던 기억에 고깃집에서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식당에서 잠을 재워주니 괜찮은 직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당 주인도 밤낮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저 같은 고아들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원 보조금으로 작은 방 하나를 구해서 출퇴근을 했어요.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월급을 받으면 보육원 시절에 제일 못해본 것들을 하나씩 했어요. 학창시절 친구들이 하는 게 많이 부러웠던 네일아트도 받아보고 제가 좋아하는 피자를 한 판 사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게 제일 행복했습니다. 시설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했던 말이 돈 쓰면 안 돼. 돈 아껴 써야 돼. 라고만 했지 돈을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를 잘 들려주지 않다 보니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자립지원금이 나왔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은 늘 발생했고 제가 세웠던 계획은 처음부터 무너져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답을 찾고 있을 때 운명처럼 김희선 원장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주말 오전 출근하려고 지하철 출구를 나오는데 그곳에 김희선 선생님이 거짓말처럼 서 계셨어요. 선생님은 저를 보자마자 무척이나 반가워하셨고 제 손을 맞잡고 이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셨어요. 초이양과 헤어진 뒤로 초이양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 험한 세상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걱정되니까. 그래서 신께 기도를 했죠. 내 간절한 마음이 초이양에게 닿아서 꼭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서 택시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내 눈앞에 초이양이 서 있는 거야. 정말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세상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가요. 원장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신께 기도를 드리고 눈을 뜨자마자 그곳에 제가 서 있었다니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요. 원장님을 만나고 감사할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원장님이 제게 행운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직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원장님은 제가 종합병원 약국에 일할 수 있도록 추천도 해주시고 보증도 해주셨어요. 비록 2년 일하는 계약직이었지만 새 직장은 고깃집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보통의 직장인처럼 오전 9시 출근에 저녁 6시 퇴근을 했습니다. 물론
야근하는 날이 종종 있긴 했고 정규직들의 갑질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비로소 어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요일에 쉰다는 것이 행복했어요. 김희선 원장님은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까운 지역 보육원이나 양로원에서 무료 건강검진 봉사를 가기로 했는데 저도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을 따라 봉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원장님의 아드님을 만났는데 예전에 저희 보육원에도 오셨던 안과 선생님이셨어요. 그때는 인턴이었는데 지금은 전문의가 되셨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저를 알아보고 무척 반가워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기억까지 해주실까 싶어서 쑥스러움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초이양, 우리 아들 어때요? 20살 처자들 눈에는 어때 보이는지 궁금하네. 김우열 선생님이요? 완전 귀공자님 그 자체죠. 매너도 좋으시고 외모는 또 순정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잖아요. 인기가 엄청 많으시겠죠? 그죠? 내 아들 자랑 같아서 이런 말하기 좀 쑥스럽지만 주변 편판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녀석 눈이 엄청 높아. 얼마나 비싸게 구는지 여자친구 한번 데려오질 않아요. 아, 김효열 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여자들이 번호표 들고 대기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초이양은 어때요? 우리 아들이 데이트 신청하면 만날 의사는 있어요? 네? 이건 비밀인데 우리 아들이 초이양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설마요. 어디 한번 물어봐요.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선생님, 저한테 농담이 지나치세요. 원장님은 아드님이 저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다고 자꾸 저를 부추기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전문직 의사 선생님이 고아인 저를 좋아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김우열 선생님은 나이 29, 저보다 9살이 많았지만 아저씨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귀여운 이미지였습니다. 선생님의 조건이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신부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럴 수가. 저에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김우열 선생님이 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쉬는 주말 놀이동산에서 우리는 만났어요. 데이트하면 놀이동산이죠. 안 그래요? 저는 데이트가 처음이라. 조이 씨 완전 애기네, 애기. 우열 선생님이 웃으며 저를 놀리는가 했는데 뜬금없이 고백을 했어요. 조이 씨, 나는요, 어머니를 돕는 초이 씨를 보면서 참 예쁜 소녀라고 생각했어요. 보육원 동생들도 잘 돌보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 착한 소녀. 나는 유순하고 선한 사람이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초이 씨 흘깃거리면서 봤는데 몰랐어요? 네? 정말요? 전혀요. 진짜 그러셨어요? 그럼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조이 씨 퇴소하고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한켠이 헛헛하고 쓸쓸해서 울 뻔했어요. 선생님, 저한테 자꾸 농담하시면 저 화낼 거예요? 농담 아닌데? 진짠데? 왜 내 진심을 몰라주지? 그 말이 진심이길 바랬습니다. 우열 선생님이 그윽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고 그 사랑을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어. 보육원에 있으면 방문객들에게 의뢰 듣는 말이었는데 진심으로 저에게 와닿은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진심 담긴 그 한마디 덕분에 결핍됐던 제 삶이 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저 또한 사랑을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는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울 와서 다시 만난 보육원 절친 훈이한테
이 이야기를 자랑삼아 하니까 훈이는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제가 미쳐서 환각에 빠진 게 아니냐고요. 하지만 상상이나 망상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우열 선생님과의 만남으로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훈이가 말했던 몽글몽글한 느낌이라고 말해주었죠. 저는 선생님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새 옷도 진짜 많이 샀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받으러 다녔고요. 시설에서는 못했던 것들을 해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친구야, 나 이거 샀다? 어때? 대학생이 되어 맨날 빈둥대던 훈이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새로 산 거 맞아? 야! 예쁘긴 한데 너 돈 함부로 쓰지 마. 왜? 왜긴 우리같이 정에 굶주린 애들이 까딱 잘못하면 인생 골로 가는 거야. 열나 돈 벌어서 남자한테 선물 줘, 돈 빌려줘. 그러다가 헌신짝 취급받는다고. 야, 우리 오빠는 달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너도 알잖아. 봉사도 열심히 다니고 나한테도 엄청 잘하는 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말해? 알았어, 울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저는 낮에는 병원 약국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수능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훈이한테 자극받기도 했고 우열 선생님에게 어울리는 여자친구가 되고 싶었거든요. 돈을 모으는 것이 목표였던 과거와 달리 저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건 사회복지사가 되어 저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김희선 원장님과 우열 선생님은 저의 꿈을 응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열 선생님은 수능을 본 이듬해 봄에 결혼하자면서 청혼을 하셨습니다. 조이 씨,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한 커플 봤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우리가 해볼까요? 우리 결혼해요. 저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우주를 구한 게 아닐까요? 제가 뭐라고 저 훌륭한 분이 청혼을 하는 걸까요? 그때 처음으로 이 세상이 나를 위해 돌아가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보육원 언니 오빠들이 결혼하려고 할 때 얼마나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지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믿기지 않았어요. 저희 같은 고아들은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상대방의 부모님이 누가 아버지는 뭐 하시노? 하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다들 연애는 그럭저럭 하는데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주눅이 들어 맥을 못 춥니다. 실제로 아는 언니가 결혼하려고 할 때 시어머니 될 사람이 성경험 유무와 성병 유무를 알 수 있는 병원 진단서도 떼어오라고 했대요. 그런 모욕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술 먹고 폭행을 일삼는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애들이 자랄 때까지 최대한 참아보겠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없는 고아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바로 제 남자친구와 시어머니가 될 김희선 원장님처럼요. 두 분 모두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니 이런 행운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하다는 말밖엔 안 나왔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저에게 꽁쳐둔 복이 늦게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찜찜했습니다. 아마 훈이가 했던 말 때문인 것 같아요. 야, 고아라고 취업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쉽지 않은데 의사가 너랑 결혼하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원래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몇 번을 말해. 넌 내가 그렇게 우습냐? 내 생각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무슨 꿍꿍이? 뭐?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무일푼의 고아를 왜 해? 그러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 말야
그 의사쌤한테 뭐 각막이 이쁘다, 나팔관 미인이다, 신장 능력 끝내준다, 뭐 이런 말 들은 적 없어? 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네 몸에 있는 각막과 나팔관과 신장 같은 걸 원하는 게 아닐까 싶다. 네가 아니라.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야! 너 내 친구 맞아? 친구가 어떻게 이래? 너야말로 순진하게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 너 그 집에 놀러 가면 진짜 조심해라. 음료수 함부로 받아먹지 말라고. 커피 한 잔 마셨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신장이 없어졌어요. 이러지 말고. 야, 너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정뚝떨이야. 정남이 뚝뚝 떨어진다고. 정말 소름 끼쳐. 그 말 얼른 취소해. 인생은 본디 잔인한 농담이야. 끼지 마. 훈이한테 내색은 안 했지만 실은 저도 어딘가 찜찜하고 불안했습니다. 그건 남자친구를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과 자기 집에 저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자주 볼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의사 선생님이 돌봐야 할 환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안과 의사인데도 응급 환자가 많아서 어렵게 시간을 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머님이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복자인 셈이죠. 그런데 여동생은 태어났을 때부터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하반신 마비를 앓았고 지금도 휠체어 신세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휠체어를 타는 여동생이 있어서 불편할 거라면서 저한테 자꾸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동생이 장애인인 것이 왜 저한테 미안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렇게 말하길래 그게 왜 미안한 일이에요? 여동생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하면서 집에 한번 갔으면 하는 마음을 내비쳤는데도 말로만 그래 하고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말로는 저를 좋아한다면서 정작 연인이 함께하는 날들, 일테면 사귄 지 100일 같은 기념일이라든가 크리스마스라든가 설 같은 명절에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병원 당직이거나 응급 상황이 생겨서 못 본다고 했지만 어쩐지 저를 피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저 같은 고아들은 가족이 없는 사람이란 걸 매년 크리스마스와 명절에 확인하게 되거든요. 부모가 산타클로스 대신 선물을 주는 크리스마스나 고향집을 향해 민족의 대이동을 하는 명절, 가족이 없다는 걸 절감하며 여느 때보다 우울하고 힘이 듭니다.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이제는 나도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내겠거니 했는데 아니었어요. 나 홀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나 홀로 연말을 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절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이상하게 결혼만큼은 서둘렀습니다. 만나면 결혼 준비 이야기만 할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결혼식은 호텔 괜찮지? 아니다. 혼주석이 비어있으면 곤란하려나? 사람들 시선 신경 쓰일까? 어때? 뭐 오빠 편한 대로 해요. 이건 엄마랑 한번 상의해볼게. 결혼하면 신혼집 말고 학가 했으면 하는데 우리 엄마랑도 편하잖아. 네, 저는 상관없어요. 역시 자기도 얼른 우리 가족과 다 만나면 좋겠다. 제가 말은 안 해도 불편해하는 낌새를 눈치챘는지 남자친구가 드디어 여동생과 한번 보자고 하더군요. 상견례를 하자고요. 정식으로 시누이까지 참석해서 인사를 나눈다고 생각하니 이젠 정말 한 식구가 된 듯 설렜습니다. 저희는 고급 한정 식당에서 만났어요. 시어머니와 남자친구가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준 것에 저는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날 처음 보는 예비 시누이는 햇볕에 한 번도 그을린 적이 없는 것처럼 새하였습니다. 백설공주가 인간이라면 시누이 같은 얼굴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하였어요. 이름은 김소희.
나이는 저보다 1살 어린 20살이었는데 어딘가 기품이 있어 보였어요. 초록색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소희는 처음 보지? 몸이 허약하고 잔병치레가 잦아서 바깥 나들이는 엄두도 못 내. 엄마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안녕하세요. 민초희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소희 씨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눈치가 보였습니다. 혹시 제가 고아라서 자기 가족이 되는 것이 싫은 것은 아닐까 미리 걱정하고 앞서 불안했습니다. 이날 소희 씨가 처음 한 말은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였어요. 저는 예비 신우이에게 점수를 따고 싶어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도 같이 다녀올게요. 소희는 말이 없었고 원장님은 좀 불편해하셨어요. 어머, 아유, 그래 줄래요? 그래도 될까? 소희는 어때? 소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괜히 들떠서 예비 신우이 기분을 망치지 말자고 속으로 되뇌이며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 소희 씨가 언니, 잠시만 하면서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어요. 제가 소희 씨에게 다가갔을 때 소희 씨는 제 귀에 대고 들릴락 말락하는 작은 목소리로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도망가요. 저는 놀라서 예? 하고 되물었고 신우이가 다시 한번 소리 죽여서 경고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 악마예요. 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몰라서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천사 같은 김희선 선생님과 우열 선생님을 악마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왜 가족을 그렇게 욕을 할까? 왜 그들을 악마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물으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신우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원장님이 화장실로 뒤따라 들어오셨거든요. 아유, 아무리 우리 식구가 될 사람이라지만 상견례에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초희 씨, 들어가 있어. 내가 소희 챙길게. 얼른. 예. 어딘가 저와 소희가 같이 있는 게 불편해 보이셨어요. 그렇게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차를 가지러 간 사이 소희 씨가 악수를 청했고 저는 소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소희 씨가 아무도 모르게 제 호주머니에 쪽지 하나를 재빠르게 넣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 두려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와 아무도 없을 때 쪽지를 꺼내보았습니다. 쪽지에는 달랑 네모안과 김무열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싶었어요. 네모안과는 우열 선생님이 다니는 병원이었으니까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네모안과를 검색하고 안과 홈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프로필 사진과 이름, 양력이 나오는데 반가운 남자친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럼 김무열은 누구지? 하고 다른 선생님을 찾았는데 그런 이름은 없었어요. 찝찝한 마음으로 제 남자친구 프로필을 다시 봤는데 이름이 김무열이었습니다. 응? 김무열이 아니라 김무열? 오타인가?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홈페이지를 닫았습니다. 홈페이지 소개글에 오타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소희 씨가 오타 하나 알려주려고 저에게 두 사람 모르게 쪽지를 보냈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알 수 없는 수수께끼를 풀 재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훈이에게 전화를 걸고 이 이야기를 전부 들려주었습니다. 드라마 보면 이럴 때 도청을 하거나 도찰을 하는데 말이야. 그런 거 불법이잖아.
우린 그런 걸 할 수 없으니 어떡해? 에이, 어떡하긴 어떡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훈이가 흥신소 탐정으로 일하는 아는 선배가 있다면서 그분에게 의뢰하자고 했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그분의 실력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남자친구가 자꾸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난감했어요.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는 요즘 유행이라면서 저를 재촉하는데 하마터면 남자친구의 말에 홀려 사인을 할 뻔했네요. 하지만 일주일 뒤 탐정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 사인을 해도 늦지 않을 테니 저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말로 겨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알게 된 놀라운 사실. 김무열 씨 쌍둥이 형 있는 거 알았어요? 김우열이라고. 예? 쌍둥이? 형이요? 김우열이 제 남자친구인데 김무열이 아니라? 그럴 리가요. 맞아요. 김우열 씨랑 사귀고 청혼도 받고 청첩장도 주문했어요. 아이고, 이 사람들 정말 인두겁을 쓰는 악마들이구만. 조이 씨가 사귄다는 김우열 씨, 지적장애 1급, IQ 35도 안 되는 지진아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귀고 결혼을 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남자친구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래도 못 믿겠어요? 탐정 아저씨가 남자친구 집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진짜 김우열 씨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비슷한 얼굴과 체형인데 동공에 초점이 없고 입을 해 벌리고 있는 사람이 진짜 김우열 씨라고 했어요. 말이 어눌한 정도가 아니라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수준이던데 민철 씨 하마터면 사기 결혼 당할 뻔했어요. 사기 결혼이라뇨? 사기라니요. 탐정 아저씨가 조사한 남자친구네 집의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쌍둥이 아들 둘과 하반신 마비인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들 중 형은 지적장애를 앓아서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고 쌍둥이 동생은 영특하여 안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들이 성장하면서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바보 형에게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있을 리 없었죠. 시어머니는 똑똑하지만 사악했던 동생과 음흉하고도 흉측한 작전을 짰습니다. 동생이 형의 이름으로 형인 척 여자를 꼬셔서 결혼을 하고 첫날 밤에 신랑을 바꿔치기 하면 법적으로 혼인관계인 그 여자가 어쩌겠냐는 거죠. 그래서 집안이 좋거나 머리가 좋은 여자는 일단 거르고 저처럼 부모 없는 고하거나 멍청한 여자를 찾았던 거예요. 가스라이팅으로 도망가지 않게 잡아둘 수 있을 거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저처럼 당한 여자들이 2명이나 더 있었어요. 첫 번째 신부는 첫날 밤에 갑자기 바보가 돼버린 신랑을 보고 너무 기겁해서 뒷걸음질 치다가 그만 계단에서 굴러 세상을 떠났고요. 두 번째 신부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두 신부의 죽음은 명백한 사고사에 타살이 아니었기에 진실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묻히고 세월에 잊혀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소희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친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도록 소희 씨를 감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려면 엄청난 돈이 드니까 소희 씨를 인질로 삼아서 고액의 양육비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소희 씨는 휴대폰도 없이 혼자서는 바깥 나들이도 못한 채 가정교사와 가사도우미 이모들과 집안에 감금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럴까요? 취약계층을 위해 봉사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던 그 선하고 훌륭했던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불현듯 원장님이 신께 기도한 응답이 저였다는 말이 생각났어요.
저를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분이 간절히 기다렸던 것은 자신의 첫째 아들에게 던져줄 희생양이었고 천의 고아였던 제가 그들이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아이였을 뿐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훈이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는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신감에 2박 3일을 눈물로 보내고 저는 복수를 계획했어요. 당장 파혼하고 두 사람 얼굴은 꼴도 보기 싫었지만 그런다고 정의가 실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사람은 김우열이므로 하객들도 어쩌면 다 동원된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도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만행을 까발리고 싶었습니다. 소희 씨도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가족석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신부화장이고 웨딩드레스고 주는 대로 입고 주는 대로 걸쳤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뭔가 그렇게 좋은지. 연신 웃느라 바빴고 김무열은 마지막 김무열 연기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성혼 서약 중요한 건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살고 싶다는 꿈이 있는데 기회가 없네요. 이윽고 혼인 서약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례가 신랑 김우열 군은 신부 민초이 양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존경하고 배려하면서 일생을 살겠습니까? 김우열 동생 김무열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속으로 훗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번엔 제 차례였어요. 그럼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신부 민초이 양은 신랑 김우열 군을 남편으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는 더 기다리지 못하고 주례 선생님의 마이크를 냅다 뺏어 들고 크게 외쳤습니다. 마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듯 큰 소리로 아니요. 이 결혼 안 돼요. 못해요. 죽어도 할 수 없어요. 주례는 당황해서 입을 틀어막고 신랑은 눈이 동그래지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얼음이 됐습니다. 아니요. 이 결혼 못합니다. 왜냐고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은 김우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객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요, 김무열 씨? 이제 그만 그 뻔뻔한 가면을 벗으시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머리에 총 맞았니? 김무열이 제 마이크를 뺏으려고 달려들었고 저는 주먹으로 김무열의 아구창을 후려갈기고 마이크를 사수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김무열 동생 김무열입니다. 저한테 지금까지 사기치고 있어요. 왜냐? 김무열은 지능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바보형 대신 식만 올리고 자기는 몰래 빠지려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제가 고아이기 때문이에요. 부모 없는 아이라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고아들을 돕는다면서 뒤로는 속여서 사기 결혼을 시키려는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시어머니가 달려들어서 마이크를 뺏었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따위로 뒤통수를 때려? 이래서 고아들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영판니 이야기구나. 먼저 배신한 사람이 누군데요? 저는 원장님을 어머니처럼 따랐고 우열 씨도 친오빠 이상으로 존경했어요. 저는 두 분이 의사라서 좋았던 게 아니라 저에게 가족이 되어준다는 말에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왜 속여요? 그냥 솔직하게 지진아 아들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지. 그럼 애꿎은 사람이 죽지도 않았을 거고 저도 이렇게 배신감에 떨지도 않았을 거예요. 원장님이 악을 썼습니다. 니까짓 게 뭘 알아? 우리 우열이 천사 같은 내 새끼 짝지어주고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려는 건데 그게 뭐가 나빠? 저는요? 제 인생은요? 제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만나라면서요. 저도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왜요?
그 말을 믿었니? 그래서 네가 멍청하다는 거야. 더러운 고아 주제에 어디 의사 남편을 넘봐.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때였어요. 우리 고아들도 같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누리고 느끼는 거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훈이가 시어머니와 김무열의 얼굴에 오물을 투척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오물풍선이었어요. 똥오줌이 들어간 구린 물풍선이 정확하게 두 사람 머리에서 터지면서 오물을 뒤집어 쓴 두 마리 생쥐꼴이 됐습니다. 야, 이게 뭐야? 너 죽고 싶어? 김무열 씨와 시어머니는 얼굴에 묻은 오물을 닦으며 괴로워했고 하객들은 격한 냄새를 피해 하객들이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훈이가 부른 경찰들이 왔어요. 저는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기망에 의한 사기가 성립되어 원장님은 징역 10개월, 김무열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장님은 감옥으로 잡혀가면서도 큰아들 걱정을 했어요. 우열이, 내 아들 우열이는 나 없으면 안 돼요. 판사님, 제발 선처해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고요.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지적장애 아들을 향한 원장님의 지독하고 미친 모성애가 무섭고도 서글펐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도 하늘나라에서 저를 저렇게 걱정하고 계실까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할 뻔했던 김우열 씨와 초희 씨는 친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초희는 아버지가 선물해준 진동 휠체어를 타고 혼자 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됐고 우리는 훈이랑 셋이서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훈이는 이번 일을 계기로 탐정이 되고 싶다며 선배네 사무소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와 초희는 대학에 입학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 사회복지사가 되어 저처럼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복을 짓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복을 받고 악을 해가는 사람은 그 악행이 언젠가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 복을 지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아동보호기간을 24살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성인도 되지 않은 고3 청소년이 겨우 500만 원을 쥐고 이 세상으로 나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처럼 자립을 시작하는 여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립을 시작하면 설렘은 잠시고 많이 서툴 거예요. 서툴다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엔 도움받을 수 있는 곳도 많고 또 충분히 도움 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친구들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좋은 일이 뭔가 횡재한 느낌이 든다면 그게 혹시 쥐약은 아닐까 2번, 3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긴 글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